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너무 많이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미국 2.3%, 유럽 1.2%, 영국 1.3%, 한국 2.0% 이렇게 말이죠.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워낙에 GDP가 낮아서 대체로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현재 보시는 지도가 바로 세계은행이 제작한 GDP 성장률 지도입니다. 짙은 파란색일수록 GDP가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고 반대로 연할수록 낮은 곳이죠.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과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색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인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올해 3분기 베트남 GDP 성장률은 7.31%로 동남아 상위권 국가들인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나라, 황금 기회의 땅이라 불리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욕심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베트남인데요.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19 투자 선호국 순위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비즈니스맨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싱가포르까지 제치고 동남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높은 GDP 성장률이 원인은 아니고요. 여기에 경제 역동성 및 안전성, 그리고 정치 부패 지수, 기업 문화, 조세 정책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 내린 결과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베트남이 해외로부터 받은 총 투자 금액이 3,537억 달러, 하나로 424조 원인데요. 놀랍게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는 78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의 18.4%에 해당됩니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에 많이 투자한 국가는 일본으로 70조 원을 투자하였고요.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였든 그 이상일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기 베트남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 베트남 기업 중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이 정도 수출할 만한 회사가 없는데 말이죠. 이 물량 대부분이 바로 삼성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전체 수출 규모가 1년에 260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삼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베트남 GDP의 4분의 1이 삼성에 의해 창출되고 있는 것이죠. 삼성은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을 최대 해외 생산 기지로 하여 대규모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소비자 가전 공장들을 베트남 이곳에 세웠죠. 베트남은 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베트남의 응유엔 수엄푹 총리는 삼성의 성공이 베트남의 성공이라며 삼성이 베트남과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언론인 베트남넷과 베트남 리포트가 해마다 공동 발표한 베트남 브랜드 순위 탑 100에서 삼성전자가 수년째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이제는 삼성이 1위라 해도 놀라지도 않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에서도 국민 기업이 된 삼성,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40%가 넘는 점유율로 절대 1위, 중국의 오포가 2위, 애플은 3위, 최근에는 샤오미에까지 밀려서 4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삼성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재계서열 3위죠. SK는 삼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베트남에서 무서운 속도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올해 5월 베트남 재계서열 1위인 빈그룹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6.1%를 확보하였습니다. 빈그룹은 베트남 증시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삼성 같은 존재죠. 부동산 개발, 의료 서비스, 호텔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2년 만에 40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는 빈그룹에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이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SK가
빈그룹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베트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전략적 투자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빈그룹의 가치가 오르면 팔고 떠나는 이 먹튀 투자가 아니라 최태원 SK 회장은 빈그룹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견고한 성장을 할 것이라 베팅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SK가 베트남 1위 식품기업인 마산그룹에 5,64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10%를 사들였는데요. 조미료, 라면, 음료를 핵심 품목으로 지난해 약 2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CJ와 매우 흡사한 느낌이죠. 마산그룹의 응웬 당꽝 회장은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금융시장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은행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 은행들처럼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의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팔아서 자취를 감춰버린 이 론스타 먹튀 기억하시죠? 한국에서 2006년 발생했던 일인데요.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먹튀 자본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완전히 신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여도 베트남 은행들은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은행이 베트남 1위 은행 지분을 무려 15%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조 249억 원을 투자해 베트남 자산 규모 기준 1위 은행인 BIDV 그룹의 주식을 사기로 한 것이죠. 여기 BIDV 국영 상업은행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무려 95.3%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4.7%를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은행이 획기적으로 15%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입니다. 사실 하나은행은 이미 베트남 하노이를 필두로 지점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고객이었고 베트남 국민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베트남 1위 은행인 BIDV를 통해서 하나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수천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인 현대기아차도 베트남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점유율 순위를 보시면 기아차가 2위, 현대차가 9위인데요. 현대차가 베트남 현지 조립차 전문 회사인 탕콩과 올해 1월 손을 잡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국내 차 판매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4월 성적표를 보시면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모델 탑5에서 1위와 2위가 현대차, 5위를 기아차가 차지하는 등 현대차는 지난해 대비 84.3%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였던 일본의 토요타를 단숨에 꺾을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업체 탕콩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베트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려놓았기 때문이죠. 현지 상황에 따라 탄력 있게 생산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토요타와는 달리 막대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현대에 대한 호감이 높겠죠. 이미 업계에서는 현대가 토요타의 성장 속도를 한참 앞지르고 있다며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무난하게 굳힐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정부도 엄청난 혜택을 보답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하였을 때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특권과 함께 이후에도 12년 동안 5%의 세율 혜택, 여기에 임대료 면제까지 선사하였습니다.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업들에게, 특히 한국 기업들의 우호적이죠.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스즈키컵 우승이라는 기적으로 이끌어준 한국의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 내 한국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시면 베트남 현지 유명 MC와 인기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1위로 기록되었고 그가 이끄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최근에는 박항서와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베트남에 과감하면서도 윤리적인 투자를 시행한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준 박항서 감독과 BTS 등의 활약 덕분에 현재 한국이 전 세계가 눈독 들이고 있는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11월 24일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파렴치한 행보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분노하면서 공식적인 팩트 체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한 이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출 규제 철회 방침은 없다고 일본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과연 일본 정부,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제 청와대의 발표 이후로 일본 아베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 퍼펙트 승리다. 한국의 양보가 먼저 있었다. 한국이 꼬리를 먼저 내렸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면서 도치가 되어 있었고 그 근거가 된 것은 아베의 언론 인터뷰였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과 이 WTO 제소 일시 중단을 발표한 반면 아베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방침은 없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킬 의사는 없다면서 일본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물론 아사히 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 청와대의 발표 전 일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형태의 물밑 접촉이 분명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 한국 정부, 각기 언론사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와서 그동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결국 보다 못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가 타국 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베가 한일 간 합의를 왜곡시킨 것에 대해 이 강한 항의의 뜻을 담은 동시에 양국 간 향후 협상에서도 사실만을 토대로 임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로 풀이가 됩니다. 어설픈 언론 플레이, 언론 조작 하지 말라는 거죠. 언론 자유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국가 일본이죠. 일본 언론들은 분명 아베 정부의 입맛대로 그 듣고 싶은 말만 보도를 하는 경향은 있고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팩트를 보도해라 이겁니다. 이 청와대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의도적 왜곡, 견강부회라고 지적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부풀린 발표, 이 언론 플레이를 행한 것에 대해 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사과를 분명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논란이 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일본 경산성이 한국 측에 먼저 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하면서 합의가 시작이 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일본이 그제서야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우리와 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일본과 협의를 해왔고 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일본은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난 다음 날인 7월 1일 사전 협의,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일본 경산성 그리고 아베가 주장하는 이 일본이 규제를 걸었던 반도체 핵심 소재들, 이 불화소, EUV용 PR, PI에 대한 개별 심사 방침에 변함 없다는 것도 한일 간 사전 조율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베를 포함한 내각 관료들의 이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결국 한국 정부의 발표의 핵심은 이거죠. 한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된 내용에 대해서 양국이 약속한 시간 2일 전 그 저녁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일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몇 분 늦춰서 간을 보다가 발표를 했고, 심지어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강요 인사들은 합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 발뺌을 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언론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본 언론을 이용해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승리감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청와대가 이렇게 긴급하게 브리핑을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발표한 만큼 해당 내용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은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 안건에 대해서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왜 더 강한 압박을 넣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전격적 카드를 한국이 먼저 꺼낸 것은 맞죠. 이 사단이 난 원인은 일본이 먼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에서의 차이를 꼽았는데, 일본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하는 말, 일본 정부의 의중을 거의 100%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인사가 안건을 제시하면 그 밑에 관료들도 이 통상적으로 의견을 그대로 받드는 경향이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 민주주의 체제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단결되는 부분이 일본 쪽이 더 강하기에 미국이라는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압력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다른 표현을 썼어요. 이 조건부 연기라는 말을 빼고 리뉴, 갱신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의도적인 압박, 뼈있는 메시지라는 인식이 분명 크죠.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 한국과 일본, 니네들 동맹 국가인 것은 좋지만 니네들의 역사 인식이 담겨 있는 갈등인 만큼 그 문제는 알아서 해결을 하고 미국의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미국을 매우 강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일본을 상대로 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전직 당국자들은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된 것이다, 이런 강도 높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즈와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라는 두 인물은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도전에 받고 있다,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이 결국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에 와서 했지만, 한국이 이 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이 맺은 소중한 합의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정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즉
즉 반미 인식이 증대가 되어서 한미 관계에 마찰이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이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 협상팀이 이례적으로 협상장을 일찍 박차고 나간 사태를 거론하면서 이는 동맹 간 균열의 가능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지나친 분석이긴 한데요. 이 방위비 압박 문제는 지소미아 이슈 이전부터 나온 대목인 만큼 어느 정도 이와는 이렇게 분리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 방위비 인상 압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한국이 첫 번째 합의 대상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게 원하는 만큼의 딜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추후 일본, 나토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요인, 일본과 나토가 빠져나갈 구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 한국에게 원하는 수준을 받아낸다면 이후 국가들과의 협상도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한국에게 세게 나간 것으로 봐야 하고, 미 의회는 이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를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방위비 협상이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죠. 매년 미국은 국방 수권법을 갱신하는데 이 오히려 주한 미군의 규모를 28,000명 미만 그 법으로 줄이는 것을 막으려고 미 의회